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차가운 빗방울이 하염없이 땅을 적셨다. 김준호 중위의 장례식장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잠겨 있었다.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한 경찰관의 마지막 길은 수많은 동료들과 가족들의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영정 사진 속 김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현실의 비극과 너무나 대비되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관 옆에는 그의 충직한 파트너이자 그림자 같던 경찰견 하쿠가 앉아 있었다. 털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백색의 진돗개 하쿠는 평소 같으면 임무에 충실하게 앉아 있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훈련된 본능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맑은 눈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쿠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관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보통의 경찰견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터였다. 하쿠는 김준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끊임없이 관을 향해 지저댔다. 그의 울부짖음은 장례식장에 엄숙한 침묵을 갈랐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하쿠에게로 향했다. 하쿠, 그만해. 준호는 이제 편히 잠들어야 해. 준호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하쿠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하쿠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온몸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김준호의 조카이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열정적인 기자 강민선은 하쿠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준호를 삼촌이라기보다는 멘토이자 친형처럼 따랐던 민선은 준호의 죽음에 대한 공식 발표를 믿을 수 없었다. 준호는 단순한 경찰관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집념이 강했으며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단순한 임무 중 사고로 죽었다는 것은 민서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쿠는 준호가 가장 아끼던 존재였다. 그는 하쿠를 단순한 훈련된 경찰견이 아닌 가족이자 동료로 여겼다. 하쿠 역시 준호에게는 그림자이자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쿠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경찰견이었다. 그런 하쿠가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터였다. 민서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김준호의 동료들이 다가와 하쿠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쿠, 이리 와. 준호 형님도 네가 이러는 걸 원치 않을 거야. 하지만 하쿠는 그들을 경계하며 준호의 관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지저댔다. 그의 눈빛은 애절하면서도 무엇인가를 호소하는 듯했다.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흰 머리의 노인이 다가왔다. 그는 준호의 옛 상관이자 경찰청에서 존경받던 원로 박대호 전 총경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경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했고 누구보다 준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던 인물이었다. 박 전 총경은 하쿠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더니 민서에게 다가왔다. 하쿠가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건 처음 보는군. 김중희와 하쿠의 유대감은 각별했지.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걸세. 박 전 총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총경님, 삼촌은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하쿠의 행동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어요. 박 전 총경은 관을 응시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특히 준호가 최근까지 비밀리에 어떤 거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왔었다. 장례식 진행자가 다가와 하쿠를 제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견이 너무 소란스러워.
장례 진행이 어렵습니다. 잠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민서는 하쿠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쿠의 눈빛은 마치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무언가를 말해야 해 라고 외치는 듯했다.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대로 준호를 보낼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안 됩니다. 하쿠는 삼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는 것 같아요. 민서가 나섰다. 하쿠가 저렇게까지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박 전 총경이 나섰다. 하쿠는 김중희와 함께 수많은 위험한 현장을 누볐던 뛰어난 경찰견일세. 저런 행동은 분명 김중희의 죽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걸세. 부디 하쿠의 행동을 예사로이 여기지 말게. 장례식장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졌다. 사람들은 박 전 총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하쿠의 맹렬한 짖음이 단순한 개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호소하는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쿠는 여전히 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코는 관 틈새를 킁킁거렸고 그의 발은 관을 긁어댔다. 그의 짖음은 더욱 절박해졌다. 그는 마치 관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민서는 하쿠의 행동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박 전 총경과 눈을 마주쳤다. 박 전 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자네가 옳아, 해봐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잠깐만요, 관을 열어주세요. 민서가 용기를 내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장례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민서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놀란 듯했다. 준호의 어머니는 경악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야, 그게 무슨 말이니? 고인을 편히 보내드려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하쿠가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삼촌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몰라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민서가 울먹이며 애원했다. 박 전 총경이 다시 나섰다. 제 생각에도 하쿠의 행동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김중희의 죽음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관을 열어보고 하쿠의 행동에 어떤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의 가족들은 망설였다. 고인의 관을 다시 연다는 것은 죽은 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쿠의 멈추지 않는 짖음과 민서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박 전 총경의 설득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준호의 형이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를 보내는 심정으로 하쿠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2명의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들어올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다. 관 안에는 김준호 중위가 깨끗한 제복을 입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핏기 없이 창백했고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그가 어떤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쿠는 관이 열리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다. 그는 관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다. 하쿠의 시선은 김준호의 가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코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그의 발은 준호의 가슴팍에 있는 제복을 긁어댔다. 민서는 하쿠가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김준호의 제복 가슴팍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미세하게 푸르스름한 멍 자국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로 인한 상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자국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쿠가 제복 안쪽 주머니를 긁어대자 그 안에서 작은 USB 하나가 굴러떨어져 나왔다.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USB의 존재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에게, 아니 하쿠를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USB 안에는 분명 준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담겨 있을 터였다. 이제 모든 것은 시작될 뿐이었다. 장례식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구 김준호 중위의 관 속에서 굴러나온 USB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서의 손에 들린 작은 저장 장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 속에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단서이자 김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하쿠는 여전히 관 앞에서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어딘가 안도하는 듯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듯한 표정이었다. 김준호의 어머니는 USB를 든 민서를 보며 울먹였다. 저게 뭐니? 준호가 뭘 숨겨놓은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꽉 쥐었다. 어머니, 하쿠가 준호 삼촌이 이 USB를 숨겨놨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건 분명 삼촌의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일 거예요.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경찰 고위 간부들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인 수사과장 김재현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준호의 직속 상사이자 외견상으로는 준호의 죽음에 가장 애통해하는 듯 보였던 인물이었다. 강민서 씨, 고인의 유품은 우리가 수사팀에 넘겨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현 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계심이 느껴졌다. 민서는 김재현의 태도에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준호의 죽음 이후 김재현은 유독 준호의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고 모든 것을 단순 사고로 규정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민서는 김재현에게서 풍겨오는 차가운 기운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품었다. 아니요, 과장님. 이 USB는 삼촌이 저에게, 아니 하쿠를 통해 남긴 거예요. 저는 이걸 경찰에 넘기기 전에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삼촌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르니까요. 민서는 김재현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재현의 얼굴에 미세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수사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강민서 씨도 기자인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박대호 전 총경이 나섰다. 김 과장, 자네는 김중희의 죽음에 대한 공식 수사 결과를 덮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는군. 하쿠의 행동과 이 USB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김중희의 죽음에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을 걸세. 민서 양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네. 이 USB는 고인의 마지막 유언일 수도 있으니 말이야. 박 전 총경의 말에 김재현은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박 전 총경이 경찰 내부에서 존경받는 원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대놓고 반박할 수는 없었다. 김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USB를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투명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김재현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가 김재현을 불신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민서는 USB를 꽉 쥔 채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그래야 삼촌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테니까요. 김재현의 눈빛에 섬뜩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바로 감정을 숨겼다. 그는 민서의 고집에
더 이상 강경하게 나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고 박 전 총경까지 민서 편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하지만 어떤 내용이든 발견 즉시 수사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행동하여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김재현은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자리를 피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다른 경찰 간부들의 표정에도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서는 박 전 총경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섰다. 하쿠는 그림자처럼 민서의 곁을 지켰다. 그의 눈은 민서의 손에 들린 USB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이제 네가 이 진실을 밝혀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두 사람은 박 전 총경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고요하고 아늑했다. 박 전 총경은 민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김중희가 자네에게 큰 짐을 남긴 것 같군. 하지만 자네라면 해낼 수 있을 걸세. 김중희는 자네를 누구보다 믿었으니 말이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하나의 파일이 나타났다. 마지막 기록.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 것. 민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이 음성은 김준호다. 이 기록은 내가 죽었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나는 지금 경찰 내부에 거대한 부패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마약 밀매와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김재현 과장이 있다.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김재현 과장이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정의롭고 청렴한 경찰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김재현은 겉으로는 청렴한 경찰관 행세를 하지만 뒤로는 마약 조직과 결탁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나는 그의 비자금 장부와 마약 밀매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다. 나는 김재현에게 협박을 받았다. 그는 내가 확보한 증거를 넘기지 않으면 나의 가족과 하쿠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남긴다. 이 파일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 부디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 김재현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달라. 그리고 하쿠를 지켜달라. 하쿠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나의 마지막 증인이다. 음성 파일은 거기서 끊겼다. 민서는 망견자실한 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었는지, 왜 하쿠가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다. 준호는 김재현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박 전 총경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김재현의 이름이 거론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재현이 그럴 리가. 그는 김재현이 자신의 후배였던 시절을 떠올렸다. 김재현은 능력 있는 경찰관이었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던 것도 사실이었다.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분노와 강한 복수심으로 바뀌었다. 총경님, 김재현을 반드시 심판해야 해요. 삼촌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어요. 박 전 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김중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지. 하지만 김재현은 만만한 상대가 아닐세. 그는 경찰 내부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조심해야 할 걸세. 자칫하면 자네도 위험해질 수 있어. 민서는 하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쿠는 마치 자신의 주인이 남긴 임무를 이해하는 듯 민서의 손을 핥았다. 민서는 하쿠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쿠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하쿠는 준호의 마지막 증인이자 이제는 민서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다. 괜찮아요.
총경님, 삼촌과 하쿠가 저와 함께 할 거예요. 저는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릴 거예요. 김재현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그녀는 하쿠의 기억에 주목하기로 했다. 준호의 말처럼 하쿠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다. 마약 조직의 냄새, 김재현의 냄새,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의 흔적까지. 하쿠의 후각은 범죄의 흔적을 쫓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민서와 박 전 총경, 그리고 하쿠의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은 거대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박지훈 수사관은 강지영의 핸드백에서 발견된 손수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은서가 언급한 낯선 향수 냄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함이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손수건에서는 희미하게 잔향이 남아있는 향수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그것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향수가 아니었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고가의 니치 향수였다. 그리고 그 향수는 DK그룹 회장 이진우가 즐겨 사용하는 향수라는 정보가 박 수사관의 귀에 들어왔다. 박 수사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진우. 그 이름은 강민우의 채무 관계를 조사하면서부터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진우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대고 있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박 수사관은 이진우가 강지영 살인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너무나 막강한 인물이었다. 그의 손아귀에는 수많은 정치인과 검사, 그리고 언론인들이 쥐어 있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과 마찬가지였다. 박 수사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은서의 눈빛과 결의의 충직한 모습을 떠올리며 결의를 다졌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박 수사관은 이진우의 과거 행적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제거하거나 협박해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진우의 비서실장인 최 비서가 이진우의 모든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행동대장이라는 정보도 입수했다. 최 비서는 그림자처럼 이진우의 뒤를 따르며 필요하다면 어떤 더러운 일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한편 안전가옥에서 은서는 결의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박 수사관이 가져다 준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다. 특히 어머니가 늘 읽어주시던 동화책을 만질 때마다 결의는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 동화책 속에는 어린 은서와 결의가 함께 그려진 그림이 있었고 그 그림에는 어머니가 직접 쓴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은서, 그리고 나의 수호천사 결의. 너희는 언제나 함께하며 서로를 지켜줄 거야. 엄마는 늘 너희 곁에 있단다. 어느 날 밤, 은서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숲속을 걷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결의는 그녀의 곁에서 행복하게 뛰어놀았다. 그때 갑자기 낯선 남자 둘이 나타나 어머니를 끌고 갔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은서는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 남자의 손에서 반짝이는 칼날이 번뜩였다. 그 남자의 손목에는 독특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강렬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은서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결의는 은서의 비명소리에 놀라 그녀의 곁으로 달려와 얼굴을 핥았다.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이에게 말했다. 결이야, 나 봤어. 엄마를. 그 남자들이 죽였어. 그녀의 기억은 이제 명확해졌다. 강민우는 거기에 없었다. 대신 2명의 낯선 남자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살해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기억이 돌아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박 수사관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그 남자의 손목에 문신이 있었어요. 불꽃 모양의 문신이었어요. 그리고 냄새가, 그 향수 냄새가 아주 강했어요. 박 수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이진우의 최 비서가 팔에 불꽃 모양의 문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 비서 역시 이진우와 같은 종류의 고가 향수를 사용한다는 정보도 입수했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최 비서가 강지영 살인사건의 실행범이었던 것이다. 박 수사관은 즉시 김철수 판사에게 연락했다. 김 판사는 은서의 증언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은서 양의 기억이 돌아왔다니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군요. 강민우는 단지 이진우의 협박에 못 이겨 죄를 뒤집어 쓴 것일 테고 김 판사는 박 수사관에게 최 비서를 긴급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최 비서는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진우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잠적했다. 박 수사관은 최 비서의 행방을 쫓기 위해 수사팀을 꾸렸지만 최 비서는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 버렸다. 박 수사관은 이진우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진우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진우는 박 수사관을 보자마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강지영 씨 사건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 비서의 행방을 알고 있겠죠. 박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 수사관을 노려보았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나는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어. 그리고 최 비서는 이미 오래전에 나를 떠났네. 당신은 강민우를 협박해서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서인 최 비서가 강지영 씨를 살해했습니다. 은서 양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박 수사관이 이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어린아이의 헛소리를 믿는 건가 어리석군. 자네가 어디까지 파헤치든 결국 나는 이길 것이다. 나의 소나기에 없는 것은 없으니까. 이진우는 박 수사관을 위협했지만 박 수사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진우의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는 이진우의 재산 흐름과 불법적인 자금 세탁 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진우의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이진우는 박 수사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은서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최 비서가 잡히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진우는 은서와 결의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어린아이의 증언은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안전가옥에 어둠이 드리웠다. 은서는 잠들어 있었고 결의는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정체불명의 그림자들이 안전가옥을 포위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살인 청부업자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집 안으로 침입했다. 결의는 인기척을 느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은서의 잠을 깨우려 몸을 흔들었다. 은서는 결의의 경고음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희미하게 낯선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결의에게 암호를 보냈다. 위험해. 도망쳐. 결의는 은서의 신호를 받자마자
은서를 이끌고 침대 밑으로 숨었다. 살인 청부업자들은 침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은서는 숨을 죽이고 결의를 꽉 안았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결의는 은서의 몸을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그들의 앞날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과연 이진우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박민서는 김준호의 USB에 담긴 음성 파일을 듣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김재현 과장이 삼촌을 살해한 진범이라니. 겉으로는 정의로운 경찰관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마약 조직과 결탁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민서는 몸서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와 결연함으로 타올랐다. 하쿠는 민서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슬픔과 분노를 함께 나누는 듯했다. 박대호 전 총경은 음성 파일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재현이 감히 이런 짓까지 저지를 줄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김중희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군.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총경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김재현은 경찰 고위 간부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폭로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박 전 총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서 양,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느냐야. 김중희가 남긴 이 음성 파일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김재현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는 하쿠를 바라보았다. 하쿠는 여전히 김준호의 USB를 향해 코를 킁킁거리고 있었다. 김중희가 마지막에 하쿠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나의 마지막 증인이다 라고 했네. 하쿠의 기억 속에 김재현의 비리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민서는 하쿠의 눈을 응시했다. 하쿠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듯 빛나고 있었다. 민서는 하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하쿠야, 삼촌이 어디에 증거를 숨겨두었는지 알고 있지? 우리에게 알려줘. 하쿠는 민서의 말을 알아들은 듯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박 전 총경의 사무실을 벗어나 어디론가 향했다. 민서와 박 전 총경은 하쿠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하쿠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쿠가 도착한 곳은 김준호가 생전에 자주 찾던 한적한 공원이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준호가 직접 심은 벚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쿠는 벚나무 아래에 멈춰서서 땅을 긁기 시작했다. 민서와 박 전 총경은 삽을 가져와 하쿠가 가리키는 곳을 파헤쳤다. 땅속 깊이 묻혀있던 것은 낡은 방수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김준호의 낡은 노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크기의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노트에는 준호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준호가 김재현의 비리를 추적하며 기록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김재현이 마약 조직과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했는지, 불법 자금을 어떻게 세탁했는지, 그리고 어떤 고위 인사들과 결탁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김재현이 마약 조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현장을 찍은 사진들과 마약 거래를 직접 지시하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포함되어 있었다. 민서는 일기장을 읽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재현의 악행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
그리고 자신을 막으려던 준호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다. 민서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박 전 총경은 일기장과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이 정도 증거라면 김재현도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걸세. 김중희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 홀로 이런 거대한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을 줄이야.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잠시였다. 민서가 일기장을 읽는 동안 하쿠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공원 입구를 향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김재현의 수하들이었다. 김재현은 준호가 남긴 USB의 존재를 눈치채고 민서와 하쿠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다. 이 빌어먹을 개와 계집애가 어디까지 파헤쳤는지 확인해 봐야겠군. 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와 박 전 총경은 상자를 들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쿠는 민서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듯 달렸다. 그들은 숲속 깊이 도망쳤지만 김재현의 수하들은 끈질기게 그들을 추격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킬러들이었다. 총경님, 제가 미끼가 될게요. 총경님은 이 증거를 가지고 도망가세요. 민서가 외쳤다. 무슨 소린가? 절대로 안 돼. 김중희가 너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두고 도망칠 수 있단 말인가? 박 전 총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하쿠가 갑자기 숲속 깊은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마치 어떤 길을 알고 있는 듯 빠르게 숲속을 헤쳐나갔다. 민서와 박 전 총경은 하쿠를 따라 달렸다. 숲속은 어둡고 험난했지만 하쿠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하쿠가 도착한 곳은 낡은 창고였다. 창고는 오랫동안 버려진 듯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하쿠는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떤 방향을 가리키며 짖기 시작했다. 민서는 하쿠가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낡은 벽돌벽이 있었고 그 뒤에는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하쿠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민서가 물었다. 하쿠는 벽돌벽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민서는 벽돌을 밀어보았다. 벽돌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작은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녹음기와 함께 김재현과 마약 조직 두목이 은밀하게 거래를 하는 현장을 찍은 동영상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재현이 준호에게 협박하는 음성 파일도 있었다. 준호의 USB에 있던 음성 파일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게 진정한 증거로군. 박 전 총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영상 속 김재현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김재현의 수하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민서와 박 전 총경을 위협했다. 드디어 찾았군. 김중희가 숨겨놓은 마지막 증거가 여기 있었군. 한 남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그 증거와 함께 사라져 줄 때다. 민서는 하쿠를 꽉 안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준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이 쥐어 있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야만 했다. 너희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공개될 거야. 민서가 외쳤다. 김재현의 수하들은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때 하쿠가 다시 한번 맹렬히 짖으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민서를 보호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들과 싸웠다. 하쿠의 몸은 이미 여러 번의 싸움으로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준호의 영혼이 자신에게 깃든 듯 용맹하게 싸웠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하쿠는
그의 날카로운 이빨과 민첩한 몸놀림으로 그들을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수아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고 하쿠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하쿠야, 민서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쓰러진 하쿠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 하쿠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민서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훈 수사관이었다. 박 전 총경이 비상 연락망을 통해 그들에게 연락했던 것이었다.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치자 김재현의 수하들은 당황한 듯 총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민서 양 괜찮아요. 박지훈 수사관이 민서에게 달려왔다. 그는 민서의 품에 안겨있는 하쿠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민서는 흐느꼈다. 하쿠가 삼촌을 지켰어요. 이 증거들을 지켰어요. 박지훈 수사관은 민서의 손에 들린 USB와 녹음기를 확인했다. 그는 그것들이 김재현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하쿠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차례였다. 낡은 창고 아는 정막에 휩싸였다. 김재현의 수하들은 모두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고 구급대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하쿠를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다. 민서는 하쿠의 싸늘해지는 몸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그녀의 비명은 창고 안을 가득 채웠고 박지훈 수사관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는 민서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민서 양, 하쿠는 영웅이에요. 그는 삼촌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당신을 지켰어요. 그의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박 수사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하쿠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는 하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하쿠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히 잠든 듯한 모습이었다. 경찰들은 창고 안에서 발견된 김준호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USB와 녹음기를 모두 수거했다. 이 증거들은 김재현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특히 김재현이 마약 조직 두목과 거래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준호를 협박하는 음성 파일은 그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만들 것이었다. 김재현은 경찰서로 연행되는 내내 분노에 찬 얼굴로 민서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김재현의 죄를 끝까지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김철수 판사는 박지훈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김재현의 악행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하쿠의 희생은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김재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김재현과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언론은 김준호 중위의 죽음에 얽힌 진실과 하쿠의 영웅적인 희생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경찰견 하쿠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온 국민의 심금을 울렸고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서는 병원에서 하쿠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배웅했다. 하쿠는 국가유공견으로 지정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었다. 민서는 하쿠의 차가운 몸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그의 곁을 떠났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하쿠는 그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자 친구이자
그녀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준 존재였다. 며칠 후 민서는 박지훈 수사관과 함께 김준호의 옛 아파트를 찾았다. 그곳은 준호의 채취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민서는 준호의 서재에서 그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 안에는 준호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있었다. 그것은 준호가 사건을 추적하며 느꼈던 고뇌와 감정들이었다. 나는 김재현의 그림자를 쫓고 있다. 그는 너무나 교활하고 치밀해서 좀처럼 꼬리를 잡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나의 동료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위한 싸움이다. 하쿠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 그는 나의 눈이자 귀이며 내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내게 힘을 준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하쿠는 분명 진실을 알려줄 것이다. 그는 나의 마지막 증인이 될 것이다. 민서는 수첩을 읽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하쿠에게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민서는 준호의 마지막 유언을 완성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수첩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호와 박대호 전 총경, 그리고 어린 김재현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정의를 위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민서는 사진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김재현이 한때는 정의를 꿈꾸던 젊은 경찰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이 아려왔다. 그러나 권력과 탐욕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박지훈 수사관은 김재현의 수하들을 신문하며 마약 조직의 실체를 파헤쳤다. 그들은 김재현이 마약 밀매를 통해 얻은 거액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세탁하고 고위층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력을 확장해왔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김재현은 오랫동안 경찰 내부의 모든 수사를 무마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해왔던 것이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재현과 관련된 모든 비리들이 하나둘씩 밝혀졌고 그와 결탁했던 고위층 인사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경찰 조직은 뿌리 깊은 부패에 몸살을 앓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민서는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녀는 김재현의 추악한 민낯과 그의 악행들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그녀의 기사들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고 김재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준호가 남긴 일기장과 음성 파일, 동영상 파일을 모두 공개하며 준호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준호의 마지막 증인이 되어 그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했다. 김재현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검사는 김재현의 모든 범죄 혐의를 상세하게 설명했고 증거들을 제시했다. 김재현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특히 김준호가 남긴 음성 파일과 동영상 파일은 김재현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것은 김재현 피고인이 구 김준호 중위를 살해하기 전 그를 협박하는 음성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이 마약 조직 두목과 거래를 하는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피고인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재현은 분노에 찬 눈으로 증거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를 향하고 있었다. 법정 안에는 김재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서는 방청석에 앉아 김재현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김재현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준호와 하쿠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칼날 같았다. 김재현의 재판은 절정에 달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은 그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입계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검사는 마지막 증인으로 박대호 전 총경을 불렀다. 박 전 총경은 단상에 올라 김재현과의 오랜 인연과 그의 변모 과정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김재현은 한때 정의를 부르짖던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를 믿었고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탐욕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의 후배이자 김준호 중위의 상관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박 전 총경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증언은 김재현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재현은 박 전 총경의 증언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피고인 김재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김철수 판사가 물었다. 김재현은 마이크를 잡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음모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언론과 경찰은 나를 마녀 사냥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광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법정 안에는 김재현의 뻔뻔함에 대한 탄식과 분노가 뒤섞여 터져 나왔다. 그때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김재현을 똑바로 응시하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김철수 판사의 허락을 구했다. 판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증언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 판사는 민서의 용기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강민서 씨,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십시오. 민서는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록 느렸지만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구 김준호 중위의 조카이자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온 기자 강민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삼촌의 억울한 죽음과 저의 안내견 하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섰습니다. 민서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하쿠가 관을 향해 지저대던 순간부터 오두막에서 김재현의 수하들과 맞서 싸우고 하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하쿠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하쿠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삼촌의 마지막 증인이자 저의 눈이자 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김재현 피고인, 당신은 하쿠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당신은 결코 그의 진실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민서의 증언은 법정 안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흐느꼈고 일부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김재현은 민서의 증언에 미세하게 동요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하쿠의 존재가 자신에게 이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USB와 녹음기를 높이 들었다. 이것은 삼촌이 남긴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 안에 당신의 모든 죄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의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민서의 증언이 끝나자
김철수 판사는 최종 선고를 내렸다. 그는 김재현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최 비서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김재현과 연루된 모든 공범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다. 법정 안에서는 박수소리와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김재현은 사형 선고를 듣자마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수갑을 흔들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경찰들은 그를 제압하고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그의 절규는 법정 안에 오랫동안 메아리 쳤다. 민서는 박지훈 수사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준호와 하쿠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박 수사관은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민서 양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삼촌과 하쿠도 분명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이었다. 특히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쿠의 희생은 그녀의 삶의 나침반이 될 터였다. 언론은 김재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경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가 드러나면서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은 스스로 정화하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준호 중위는 순직 경찰관으로 추서되었고 하쿠는 국가유공견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민서는 하쿠의 유골을 준호가 심은 벚나무 아래에 묻어주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민서는 매일 그곳을 찾아가 하쿠에게 이야기를 건넸다. 하쿠야, 이제 너는 삼촌 곁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내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정말 고마워. 너는 영원히 나의 영웅으로 기억될 거야. 그녀는 하쿠의 묘비 옆에 작은 벚나무 묘목을 심었다. 그 나무가 자라 하쿠와 준호의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민서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그녀의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김재현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은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민서는 더 이상 뜨거운 열정만 가진 신입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라는 명성을 얻은 베테랑 언론인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구 김준호 중위 사건을 밝혀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그녀의 기사는 언제나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진실을 향한 강한 집념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글과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박지훈 수사관은 이제 베테랑 형사를 넘어선 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민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들은 수많은 사건들을 함께 해결하며 정의를 실현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갔다. 박 팀장은 민서의 눈이 되어 주었고 민서는 박 팀장의 불의에 대한 분노를 날카로운 기사로 승화시켰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가족과도 같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김철수 판사는 정년 퇴임 후 명예로운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는 민서와 박 팀장의 활동을 묵묵히 응원하며 때로는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김준호 중위 사건이 자신의 법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회상하며
은서와 하쿠의 용기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강민우는 감옥에서 출소한 후 속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쿠를 기리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민서에게 수없이 편지를 보냈지만 민서는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민서는 매년 4월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되면 하쿠의 묘비를 찾았다. 하쿠의 묘비는 김준호 중위가 심었던 벚나무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제법 큰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잎사귀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미로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민서는 묘비 앞에 앉아 하쿠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건넸다. 하쿠야, 잘 지내고 있니? 나는 네 덕분에 많이 성장했어. 네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내 삶의 가장 큰 등대가 되었어. 삼촌도 하늘에서 너를 보며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녀는 하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활동 외에도 하쿠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하쿠재단은 유기견 보호와 경찰견 양성을 지원하고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김준호 중위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경찰관들을 지원하고 사회의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하쿠재단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했다. 어느 날 민서는 하쿠재단의 이사들과 함께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하쿠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고 단호했다. 저의 안내견 하쿠는 저의 눈이 되어 주었고 저의 생명을 구해 주었으며 저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가족이자 영웅이었습니다. 하쿠와 같은 동물들이 더 이상 잔인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민서의 증언은 국회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동물보호법은 한층 더 강화되었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중해졌다.